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상희라고 합니다. 오늘 샌드버드 사례로 보는 글로벌 세일즈와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샌드버드가 실제 집행했었던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좀 경험을 나누고요. 그리고 샌드버드 초반에 어떤 글로벌 진출한 얘기는 다른 데서도 공유된 적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저희가 2024년 동안에 신규 제품 만들어서 그 제품을 파일럿처럼 런칭을 하고, 그것을 파일럿 스터디를 넘어서 전사 단위의 어떤 신규 제품으로 글로벌 런칭하게 된 경험을 좀 제가 추가를 해봐서 좀 더 여러분들께 가장 현장감 있고 최신의 경험을 공유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를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샌드버드 한국 법인에서는 대표이사로 2020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샌드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 그 다음에 싱가폴, 미국 본사, 그 다음에 한국에 이렇게 오피스를 두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실리콘밸리 위치해서 본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 160명 정도 샌드버드 개발팀의 거의 전부 혹은 95%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샌드버드의 R&D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그 역할을 하면서 제가 한국 밖에 아시아, 뭐 뉴질랜드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혹은 일본 이런 지역을 총괄해서는 좀 영업의 역할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작년 2024년에는 샌드버드가 AI 챗봇이라고 하는 어떤 신규 챗봇 기능을 런칭을 하는데, 이것을 좀 전사적으로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파일럿 스터디를 하는 글로벌 헤드를 맡았었습니다. 뭐 샌드버드 조인은 2015년 10년 전에 이제 회사가 샌드버드 출시했을 때 제가 이제 뭐 초기 직원으로 입사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첫 번째 비개발자였기 때문에 다 모든 잡무를 했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저도 이주를 한 2016년 말부터는 조금 글로벌 마케팅에 집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20년에는 이제 글로벌 운영 조직이랑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쪽을 좀 이렇게 도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영업의 역할까지 했으니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듣기 원하시는 글로벌 진출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현장감 있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샌드버드에 대한 소개를 아주 짧게 할게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실 지난 2년 동안 PR 측면으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게, 우리 제품이 뭐냐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고 싶은데, 뭐 실리콘밸리 뭐 유니콘 됐다는 건 알고 있는 분들 많으시고, 채팅 뭐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 한국에서는, 여기는 이제 구름은 개발자들을 위한 이제 제품을 하고 계지만, 사실 많은 오디언스들은 API 얘기만 들어도 동공 지진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샌드버드의 제품에 대한 프로덕트 마케팅을 되게 잘하려고 노력 중이고, 간단한 소개 뒤에는 이제 글로벌 진출, 그리고 진출과 확대되는 과정에서 느꼈던 시행착오, 그 외에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런칭을 했었던 AI 챗봇과 관련돼서 얻은 어떤 경험까지를 공유하는 것이 본 이 세션의 골자입니다. 네, 저희 16층 오피스에 있는 이제 사이너지인데요. 사실 저희 오피스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구름의 오피스가 훨씬 예쁜 걸 보고, 저희도 더 이제 공간이나 이런 디자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사실 샌드버드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 굉장히 우연이었는데요. 원래 엄마들의 SNS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사용자 수도 정체되고 이제 매출 측면에서 진전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하면은 좀 변화를 꾀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마침 이제 저희 쪽에 매출의 기회가 있어서 지금 현재 채팅이라든지 보이스 비디오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쪽에 개발자 툴을 제공하는 사업을 뛰어들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덧 약 전 세계 3억 명의 사용자들의 채팅을 어떤 기업들의 일종의 백엔드 솔루션으로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됐는데, 3억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람들을 이제 저희가 서포트하면서, 이 숫자가 언젠가는 10억 명, 20억 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코로나를 거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의 소통과 어떤 관계가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됐는데,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소통하는 전 과정을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으면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이겠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동기부여와 가슴 뛰는 일에 그치지 않고 충분히 큰 시장을 공략하는 유의미한 도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샌드버드 하는 일은 결국은 이런 이제 채팅과 보이스, 콜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카카오 알림톡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결국은 기업의 서비스를 대신해주고 있지만 이 어떤 서비스 경험이 카카오톡 알림톡이지 예를 들면 삼성화재의 일종의 고객 상담 어떤 솔루션의 일환으로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사실 이러한 고객 소통과 관련된 솔루션을 내재화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데 이제 조금만 큰 기업으로 가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넘어가는 사용자들의 어떤 실시간 리얼타임 소통을 중개하는 어떤 개발적 솔루션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샌드버드이고 채팅으로 시작했는데 보이스나 비디오 쪽으로도 제품 확장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AI 챗봇도 저희가 제품 확장의 일환으로 2024년에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따끈따끈하게 이제 2025년도 2월에 미국 쪽에서는 대대적으로 이제 AI 에이전트 제품을 소개를 했는데요. 아마 지금 한국어 웹사이트에는 여전히 샌드버드의 채팅과 보이스, 비디오 API가 이제 같이 나란히 소개를 되어 있는데 그냥 샌드버드.com이라고 치고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AI 에이전트 제품이 전면에 이제 나서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트랜지션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샌드버드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모든 어떤 채팅과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에서 다양한 플랫폼과 다양한 이제 소셜 채널 같은 것들, 그리고 백엔드에서 고객의 시스템과 굉장히 심리스하게 연동되기 위한 어떤 인터그레이션 같은 것들이 결국은 AI 챗봇과 AI 에이전트의 시대에 굉장히 잘 플레이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어떤 파운데이션들이 잘 준비가 됐구나라는 걸 저희가 깨달을 수 있었고 그것들을 성공적으로 리패키징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강화해서 저희가 AI 에이전트 제품을 출시했다는 소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히 저희 고객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면 진짜 아까 앞서서 약 3억 명 정도가 이제 샌드버드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계시고 월간 한 70억 개 정도 메시지를 저희가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WS 측면에서는 전 세계 11개 저희가 클라우드 리전을 갖고 있고요. 한국의 AWS가 사실 AWS 샌드버드의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데 저희 같은 B2B, ISV 파트너 중에서는 가장 큰 어떤 계약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파트너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저희가 전 세계 사실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고객으로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배달의 민족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가장 큰 배달 사업자 도어대시라든지 어떤 쉬프트라든지 남미의 아이푸드 이제 배달 사업자들들 모두가 이제 샌드버드를 통해서 채팅 상담 혹은 채팅을 통한 고객 상담을 이제 유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레귤레이션이 심한 인더스트리라고 알고 있는 핀테크라든지 헬스케어 같은 영역에서도 이제 샌드버드를 많이 이용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고객 확장을 하면서 저희가 한 2,600억 원 정도 투자를 시리즈 A, B, C 라운드를 통해서 유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직전 시리즈의 밸류에이션은 약 1조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초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고려를 했었던 점 그리고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질문들을 받았고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챕터 2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샌드버드라는 비즈니스가 사실은 저희 법인의 첫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법인은 2012년에 스마일 패밀리라고 하는 엄마들의 SNS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고객 성장의 정체와 그 다음에 매출에서의 한계를 경험한 뒤에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은
사실 이런 플랫폼이나 SNS 서비스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잖아요. 커머스 아니면 광고 모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객해서 커뮤니티를 만든 뒤에 광고 노출을 해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엄마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이제 핫딜을 이제 판매하는 커머스 모델로 넘어가는 건데 두 가지 모두 사실 유의미한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혹은 커머스를 드라이브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채팅 기능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파이어베이스라든지 그때 당시에 가능했었던 어떤 다양한 옵션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채팅 개발만을 위한 사실 툴이 아니다 보니까 기능이라든지 확장성 측면에서 좀 아니면 데이터 유실이라든지 그런 데서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개발하는 모습을 본 옆에 있는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이 이거 우리도 필요했던 기능인데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냥 너희가 이제 뭐 SDK로 좀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 라고 해서 그게 이제 저희의 첫 매출인 3만 원 매출이었고 그래서 이거 이대로 스마일맘을 계속한다고 우리가 결국은 스타트업의 유의미한 성장으로 어떤 리퀴데이션 가능한 스테이지까지 성장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번 큰 베팅을 해보자 라고 해서 2014년도 12월에 이 고민을 했고 2015년도 5월에 이 피벗을 전격적으로 감행하면서 이제 2016년에 어떤 Y 컴비네이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샌드버드로 아예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비즈니스가 이제 생겨나게 됐고요. 2016년을 기해서 김동신 대표님이랑 이전에 CTO였던 이제 김여신님은 미국으로 먼저 이주를 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따라서 2016년 말에 미국으로 이주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을 했던 게 결국은 이 스타트업의 여정의 끝은 저희가 그리고 사실 스타트업을 정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 하나가 성장이잖아요. 결국은 빠르게 성장해서 그게 어떤 공모, 그러니까 퍼블릭 시장이 됐던 아니면 사모 시장이 됐던 투자 유치를 하면서 더 빠르게 성장해서 결국은 우리의 어떤 재무적 혹은 커리어적 꿈을 거둘 수 있는 스테이터스까지 빠르게 가는 것이 결국 스타트업을 하는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소프트웨어 시장이라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 어떤 속해 있는 카테고리를 다 먹어도 유의미한 엑싯을 하기 위한 마켓 사이즈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한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국의 베사메르 벤처라고 하는 데서 결국 우리는 한 1조에서 최소 1조에서 5조 정도 이상 되는 어떤 시장 사이즈를 가진 스타트업에만 투자를 한다. 그래야지 그 시장 안에서 약간 일부의 승자가 되더라도 충분히 유의미한 엑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절대적인 시장의 크기가 너무 작죠. 근데 여기서 또 하이라이트 해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시장 크기 외에도 이 구매자들의 구매 행태가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더 보수적이고 그리고 외부의 솔루션과 열려있는 오픈 협력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재화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그때 당시에 개발의 형태가 많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샌드버드가 사실 제공하는 API나 SDK라고 하는 제품이 한국 내에서는 설 자리를 찾기가 되게 어려웠었고 이를 투자자들한테 이해시키는 건 더더욱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을 그냥 찍었고요. 미국을 찍은 이유는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인데 저희가 이후로도 많은 창업자분들한테 듣는 질문이 그래도 동남아가 좀 더 만만하지 않나요? 혹은 일본도 충분히 큰 시장인데 여기서 유의미한 어떤 성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가설적으로는 다 맞는 시장인데요. 저희도 지금 동남아나 일본 쪽에 지사를 세우고 진출을 계속 그리고 확대를 계속 모색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일본 시장이든 동남아 시장이든 우리가 한국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걸 레버리지해서 어떤 빠른 성장을 하기에는 어차피 어려운 시장인 건 맞기 때문에 기왕 어떤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난이도 있는 벽을 뛰어넘어서 시장 공략을 할 거면은 가장 큰 시장,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리 어떤 해법을 제시했었을 때 그게 가장 많은 어떤 시장에 큰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곳을 공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까지도 되게 맞는 생각이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하면은 그게 다른 국가들한테 레퍼런스가 돼서 낙수 효과가 있는데 그게 아닌 제3의 시장을 공략을 하면은 그게 반대로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도 더 큰 시장을 공략할 때는 레퍼런스가 안 됩니다.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샌드버드의 가장 극초기 고객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은 데카곤 이상의 어떤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 고잭이란 곳인데 데카곤 이상이면 너무 큰 회사고 너무 대단한 회사고 사실은 내가 이름 있는 VC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레퍼런스로 고잭을 얘기하면은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고잭 오브 우버인 인도네시아 이러면은 아 이렇게 끄덕이는 정도? 뭐 KB은행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기업과 소매금융의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냥 코리안 뱅크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에 어떤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쪽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또한 그로 인한 여타 시장의 낙수 효과를 노리는 것이 저희가 그때 당시 미국을 진출했었던 로직이었습니다. 네, 뭐 굉장히 뭐 그냥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는 얘기고요. 아, 저도 맨 처음에 가서 너무 놀랐는데 미국 사무실 주소를 이제 저는 그때 처음엔 한국에 있었으니까 미국에 그냥 간 사람이 처음엔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책상 두 개를 새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소를 파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을 건너간 2016년 말에는 제가 앉을 이제 오피스가 없어서 창고에 의자를 놓고 한 2년 정도 일했었습니다. Y 컴비네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샌더버드한테는 좋은 등용문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좀 약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Y 컴비네이터가 지금처럼 막 8, 900개 스타트업 뽑지 않는 시대에는 좀 Y 컴비네이터 출신이라는 게 좀 좋은 브랜딩이 됐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뭐 계속 이제 막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신 분들 와서 프로덕트 마켓 핏 뭐 이제 검증하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뭐 데모하는 어떤 피처 아니면 씬 레벨에서 있었으면은 그 씬 레벨에서 있었던 것들을 프로덕트 피처로 가져가고 피처가 됐었을 때 이게 고객 입장에서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시장 엔트리를 할 때 그리고 제품을 추가 기능 이제 개발할 때는 항상 고객이 어떤 문제 풀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페인 포인트 있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 솔루션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부차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맨 처음에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무슨 기술을 갖고 있고 이거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집중해서 이 부분에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특정 마켓이나 카테고리 미국 방식에서 이해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엔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미국 가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 카테고리. 예를 들면 API 이코노미 이런 것처럼 이제 그래서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뷰로 사실은 시장을 정의하는 법을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는 챗 API라는 시장 카테고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오히려 어떤 이런 서비스가 파생돼서 적용될 수 있는 시장들 뭐 대화형 커머스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오히려 저희가 약간 좀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한참 동안 이제 비빈 언덕이고요. 뭐 API as a business, 뭐 API 이코노미 이런 쪽이었고 사실 여러분들 다 익숙한 서비스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제 개발자들을 구매자로 해서 이제 developer to buyer 이런 서비스 카테고리에 포지셔닝된 서비스들이고 이제 API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내부의 서비스에 굉장히 좀 이렇게 인터그레이트 되는 트윌리오 아니면은 뭐 스트라이프, 옥타 같은 서비스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리얼 타임으로 소통하는 채팅 같은 경우에는 승자가 없는 시장이니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승자가 돼보자
예, 그래서 좀 이런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기까지 Y 컴비네이터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여기서 영어 번역만 해가지고 서비스 출시할 때 한국식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채팅 솔루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토탈 솔루션. 이게 미국적인 관념에서는 없는 굉장히 모호한 컨셉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특히 창업자 혹은 얼리 멤버로서 내 서비스를 되게 그럴싸하고 있어 보이게 얘기하고 싶은 열망과 그다음에 한국적인 제품과 시장을 이해하는 어떤 내 인식이 버무려져서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시장을 정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Y 컴비네이터의 파트너들이 야 너희는 채팅 API지 무슨 채팅 솔루션이야. 너희 왜 솔루션인데? 아 그러니까 채팅 API. 그러면 되게 없어 보이니까 저희가 되게 막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변화에 좀 약간 익숙해지는 데까지. 그런데 이제 Y 컴비네이터를 통해서 아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고하고 있고 명확하게 우리 제품이 뭔지 그 카테고리를 핀포인트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뭐 경쟁자들은 없진 않았어요. 이제 파이어베이스도 있고 지금도 있는 펌업, 지금은 뭐 사라진 레이어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도 되게 중요했던 거는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품 만들 때 코딩하기 전에 와이어프레임 해놓고서는 고객한테 보여주고 고객의 페인 포인트 듣고서는 지금 현재 당신이 쓰고 있는 솔루션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페인 포인트가 뭔지 청취한 뒤에 이거 개발해주면 돈 내겠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개발하라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은데 저희는 시작할 때부터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샌드보드의 수많은 경쟁자들이 사라진 원인은 대기업들이 이거 개발해주면 돈 준대라고 무턱대고 커밋하고 코딩 개발해가지고 했으나 계약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그렇게 낭비한 수많은 시간 동안 캐시가 떨어져서 망한 이유가 굉장히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것도 샌드버드가 차별화된 계기는 뭐 전략팀이 막 벤치마킹하고 경쟁자 비교 분석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미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채팅이 데이팅 아니면 배달했었을 때 1대1 상황에서 서로 배달한 사람이랑 주문한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1대1 채팅 외에는 유스 케이스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1대1로 채팅하는 어떤 유스 케이스 중심으로 이제 이 기술이 발달했었는데 샌드버드의 초기 고객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라든지 게임하면서 이제 길드끼리 어떤 대용량 채팅을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동시 접속해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채팅 유스 케이스들이 되게 유니크하게 한국적 정서를 담아서 샌드버드 고객들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 굉장히 대용량의 동시 접속을 하면서 채팅을 할 수 있는 오픈 채널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었었고 그런데 그런 고객들이 글로벌에서 생겨나면서 이게 점점 이 스케일러빌리티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고도화되는 격차가 경쟁자들이랑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도어대시 레디처럼 우리는 수백만 수천만 명 이용하는데 너희가 진짜 이거 동시 접속 견딜 수 있어라고 했었을 때 많은 상용화된 솔루션 중에 샌드버드만 그 트래픽을 견딜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경쟁자 벤치마킹하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실 고객에 돈을 낼 정도로 중요한 니즈를 집착에 가깝게 풀다 보면은 그 문제를 푼 뒤에 추가적으로 더 큰 레퍼런스들이 점차적으로 생겨나고 그것들에 집중하는 게 자연적으로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캐시 번가 같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는 그냥 뭐 가난하게 지냈다는 장표고요. 제가 장표를 안 뺐네요. Y 컴비네이터 사실 발표를 했는데요. 이 2016년 딱 Y 컴비네이터 프로그램 1월부터 시작해서 3월에 이제 마지막 데모데이예요. 데모데이 끝나고 나서 막 뭐 세콰 이런 데 투자 받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데모데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상 투자를 못 받았어요. 유의미한 투자 못 받고 뭐 기존 투자자들의 브릿지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좀 약간 좀 중소규모의 펀드에서 투자를 유치했을 뿐이었고 이게 이제 또 많은 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미국 진출이 투자 유치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이 샌드버드에서 2016년도 1월이었다면 저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VC한테 투자를 받는 게 2017년도 12월이었거든요. 2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소지를 가지는 법인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미국적인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고 실제 미국 고객들이 필요하고 그 미국 고객들이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구조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이 고객을 만든 거고 앞으로도 이런 미국 고객들이 생길 거라는 파이프라인을 보여준 뒤에서야 한 3번 정도 투자 실패를 하고 돈이 떨어질 직전에야 저희가 2년 정도 뒤에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거는 뒤에서 조금 더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트위치 다들 아실 텐데 트위치 TV의 창업자이고 이제 CEO까지 했었던 저스틴 칸이 그때 당시 샌드버드 Y 컴비네이터 담당 파트너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희 엔젤 투자를 했고 근데 이분도 투자를 Y 컴비네이터 끝나고 바로 안 하고 1년 뒤에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샌드버드 망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미국 회사로 자리 잡지 못할 줄 알았고 미국 고객 유치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살아남아서 못할 것 같은 거 하는 모습 보면서 투자 유치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저희한테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덕트 헌트라고 최근에 저희가 AI 에이전트 제품을 했는데 그 프로덕트 헌트는 누군가가 샌드버드를 찝어서 올려줘야 돼요. 근데 그때 저희를 그 찝어준 사람이 또 저스틴 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샌드버드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제가 사실 많은 질문 중에 한국인 창업자로서 뭐 한국인 특성이 미국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된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게 국뽕을 자극하는 어떤 답변을 듣기 위한 질문을 기자분들에게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전 대부분의 경우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으로서 갖고 있던 비즈니스 인터페이스,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 예를 들면 대표님 날이 추운데 건강하신지요, 장황하게 이메일 쓰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미국에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도움된 거 한 가지는 그러니까 농민의 그 근면성실함 그러니까 그런 근면성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딧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저희를 선택해준 이유는 빠르게 일해서 프로덕트를 디벨롭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고객들에게 이메일 오면은 즉시 답변하려고 했고 고객 사무실에 가면은 그쪽 개발팀이랑 같이 사무실 보안 직원이 와서 문 닫을 때까지 거의 진짜 일 같이 해줬고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 샌드버드가 레퍼런스도 없고 작은 스타트업인데 레딧의 솔루션으로 좀 이렇게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샌프란시스코 베이스에 실제 위치해 있지 않고 가끔 출장 가는 정도였으면은 사실 엔터프라이즈 딜을 절대 수주하지 못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출장 가서 한 번 미팅한 게 아니라 미팅 3번, 4번 하고 결국은 그 4번 뒤에 관련된 팀한테 소개받고 그 다음에 그분들과 이제 솔루션 검토하기까지는 사실 거의 7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근데 야 내일 커피챗 하자 이럴 때 바로 쇼업해서 그 사람들한테 너네가 여기 주변에 있는 회사구나라는 확실한 어떤 믿음을 주지 않고 가끔 와서 한국에서 출장 가는 걸로는 절대 엔터프라이즈 딜을 수주하지 못합니다. 뭐 방위산업 그런 거는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저희가 속한 어떤 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좀 한계가 굉장히 극명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파운더스의 롤이라고 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파운더 롤은 뭐 다 했죠. 진짜 커스터머 페이싱, 탤런트 페이싱, 인베스터 페이싱.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게 샌드버드 2017년도 6월 달에 이제 팀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직원분들이 영업 직원들이 3명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가장 왼쪽에 계시는 분이랑 그 다음에 제 옆에 계신 분 이렇게 2분이 영업팀인 거고 근데 영업팀을 뽑는 시기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시장과 고객 프로파일에 대한 가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뭐 인프라스트럭처 쪽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소셜 피처 같은 것들 보통 팀이 그렇게 나눠지는데 거기서 일을 하는 어떤 엔지니어다 아니면 그거를 맡고 있는 프로덕트 매니저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때 샌드버드를 바잉할 경험이 더 크다. 예를 들면 파이어베이스로 로우 레벨 인프라스트럭처부터 채팅을 바닥부터 개발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야 이거 절대 개발하지 말고 그냥 샌드버드 사서 써 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어떤 고객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일종의 프로파일링을 파운더 레벨에서 맞춰야 되고, 이들한테 접근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과 세일즈 채널은 뭘까에 대한 1차 검증을 마친 뒤에는 이거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한두 명이 하기 되게 어려우니 세일즈 팀을 한번 정식으로 뽑아서 조금 더 규모 있게 이 가설을 검증해 보자라는 시기가 됐었을 때 IC 레벨, 그러니까 헤드 오브 세일즈가 아니라 파운더의 직접 진디지하에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세일즈 팀원 레벨의 분들을 2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고투 마켓을 진행을 했었고요. 왜 2명이 중요하냐면은 우리도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떤 스킬셋이 다르듯이, 그리고 각 영업사원은 관계에 의지하는 영업사원도 있고 데이터에 의지하는 영업사원도 있고 각각의 어떤 성공을 위한 스킬셋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차에 의한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수립한 가설에 따른 어떤 성공이라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 저희는 2명의 직원을 채용을 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델이 샌드버드가 2016년, 17년 투자를 실패할 정도로 미국 고객을 하나도 유치를 못하다가 미국 고객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리즈 A 펀딩을 하는데 굉장히 초반에 저희가 트랙션을 검증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 이후에 이제 헤드 오브 세일즈를 채용을 했고요. 채용을 했었던 프로세스인데 결국은 뭐 채용 프로세스도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어떤 보상 차원에서 미국식의 어떤 계산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데요. 나중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컨텐츠 오시면 디테일은 좀 복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장표에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진출해서 헤드 오브 세일즈를 아니면은 영업 리더를 뽑으시는 창업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분들을 대신해서 레주메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정통 세일즈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임원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서 기인하냐면은 한국식 영업과 미국의 정통 영업에서 좀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 되게 많은 사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일종의 지사로서 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일종의 영업이 채널을 통한 영업도 되게 많고 아니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통한 영업도 되게 많은데, 사실은 그러한 영업의 방식은 전체 영업을 구성하는 것들의 일부일 뿐이지 사실 영업에는 직접 세일, 그리고 직접 세일 중에서도 인바운드를 통한 인사이드 세일즈나 아니면 아웃바운드를 통한 디렉트 세일즈, 그리고 채널 세일즈, 굉장히 많은 어떤 영업의 유형이 존재하거든요. 개발자분들도 우리가 CTO를 생각을 할 때 풀스택 개발자를 염두를 해두고 사실 CTO를 선임을 하지, 그 어떤 일부만 이제 경험하신 분들을 굉장히 규모 있는 회사에 좀 약간 CTO로 모실 때 좀 주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되게 많은 한국 창업자분들이 한국에서 경험했었던 영업의 면면만을 고려하고 일부 어떤 파샬한 경험을 가진 분들을 영업 임원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미국에서는 사실상 풀스택의 세일즈를 경험하신 분을 모셔야지 시행착오 없이 미국 고객 유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었습니다. 네, 2017년 이후에는 정말 빠르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 때 느낀 거는 18년, 19년도까지는 정말 그냥 대시보드 리뷰할 때마다 그냥 저희 숫자 앞자리가 바뀌어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파이프라인에 이런 고객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라쿠텐, 뭐 버진 모바일 이런 데들이 정말 다음 분기에는 저희 고객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짜릿했던 경험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시작은 결국 2016년, 17년부터 굉장히 작은 어떤 고객들부터 저희가 쌓아 나갔던 것들이 큰 고객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특히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미국에 진출하자마자 만드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진출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거기서 규모가 작은, 사실 거기서도 이름값이 없지만 우리의 제품과 핏이 맞는 고객들을 찾아서
한 달에 뭐 10만 원짜리 고객부터 해서 차근차근 사실은 키워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라쿠텐 같은 데들이 레퍼런스도 없는데 샌드버드를 검토해서 구매를 해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 스몰 투 미디엄, 미드 마켓에서 레퍼런스가 쌓여서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로 가는 건데, 엔터프라이즈만 쫓다가 엔터프라이즈 프로젝트만 따라가다가 허송세월하고 번이 너무 커지는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국의 대기업들 아무리 레퍼런스 가지고 미국 진출해봤자 VC나 아니면 거기 고객들이 레퍼런스로 안 쳐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름값보다 우리 제품과 핏이 맞는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얼마나 잘 쓰고 있고 그들이 가진 문제가 뭐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줬는지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내부에 이제 세일즈 팀, 마케팅 팀 다 이제 데리고 저희가 이제 애뉴얼 세일즈 플래닝 하는 거를 저희는 글로벌 레비뉴 서밋 GRS라고 불리는데 이제 2018년도, 19년도 이렇게 계속 했었고요. 뭐 시리즈 A 투자를 했었을 때 모습인데 저희가 2017년도에는 180억 시리즈 A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나서 2019년도에는 1,400억 정도 펀딩을 좀 더 그로스 펀드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아이코닉과 타이거 글로벌이라는 데서 투자를 했고요. 시리즈 C는 2021년에 했네요. 그 이후에 이제 펀딩이 없는데 일단은 그 펀딩 시장이 굉장히 악화되기도 했고요. 그런 악화된 펀딩 시장에서 저희가 사실 투자를 받아봤자 저희 밸류에이션에 좋을 게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펀딩 없이도 좀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많이 갖춰서 시장 상황에 되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팀이 되게 커지는데요. 팀이 커지다 보면은 단순히 이제 다른 나라에 오피스를 두는 거 외에 이제 그런 이런 펑션까지 필요해 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없는데 뭐 미국에선 되게 익숙한 B2B 펑션 중 하나가 세일즈 오퍼레이션과 세일즈 이네이블먼트. 그래서 영업분들이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영업을 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담 부서들이 좀 미국에서 저희가 배워가면서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고 내재화하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인포메이션 세큐리티라고 하는, 결국은 고객사에서 샌드버드를 검토할 때 프라이버시라든지 컴플라이언스를 검토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의 존재를 통해서 샌드버드가 사실 스타트업 치고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들의 지원에서 지금까지도 저희가 좀 갱신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엔터프라이즈 딜을 할 때 대부분의 첫 관문인 RFI, 그러니까 Request for Information 스테이지에서 어떤 컴플라이언스, 프라이버시 하면 샌드버드가 거의 항상 만점을 받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쳐준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장표는 그냥 유니콘이 됐는데 비욘드 아직 멀었다. 투자자들이 만들어주는 숫자인 것 같다. 결국은 내재적인 밸류에이션은 시장 상황과 고객의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계속 해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입니다. 그래서 비욘드고요. 투자자들 관련해서는 샌드버드가 가장 잘했던 게 펀드 레이징 프로세스 운영을 제가 봤을 땐 되게 잘한 것 같고 지금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일즈 그 다음에 아니면 하이어링, 투자 유치 되게 비슷한 부분이, 내가 타겟하고 있는 잠재 고객이 있어, 인재가 있어, VC가 있어. 그럼 그들을 찾아내서 롱 리스팅하고 그들한테 1차 제안을 하고 핏을 찾은 다음에 숏 리스팅을 해서 2차 제안을 하고, 무슨 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의 매력도라든지 다음 스테이지로 갈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굉장히 직관적일 것 같은데 이 투자라는 영역이 굉장히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왜곡되거든요. 프로세스가. 예를 들면은 어디 이름 있는 VC를 만났는데 우리한테 막 사랑을 당장이라도 줄 것처럼 애정을 표현하면은 내가 어떤 구조적으로 여러 건대 VC를 내가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데 만나면 이 VC가 화낼 텐데 여기랑 얘기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다른 데랑 할 필요 있을까? 라고 하는 감정의 왜곡으로 그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그 VC랑 사정상 진행하기 어렵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VC 얘기 진행하고, 그러니까 기약 없이 펀드레이징이 막 6개월, 9개월 되고 결국 펀드레이징 투자 유치 못하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저희 세 번째 얘기된 건데, 펀드레이징 프로세스를 운영을 하고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감정에 막 휘둘려서 이 투자자한테 밉상 나면 어떡하지? 이거 뭐 잘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일희일비 하는 걸 프로세스로 많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시리즈 A와 같은 정규화된 펀딩, 그 이제 기관 투자를 받기 시작한 거는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실적이라는 게 어떤 미국 VC들한테 투자를 받으면 확실히 그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장에서 큰 엑싯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단위가 훨씬 커지거든요. 근데 이 투자자들은 그냥 그 미국 진출한 한국 회사들한테 절대 투자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이 미국 애트랙션을 갖고 있는 미국 회사구나를 증명을 해야 되고, 그 증명은 당연히 한술에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네 아니야라고 한 번 거절했다고 절대 다시 안 만나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투자 유치 시리즈 A 했던 회사들도 오히려 저희가 이제 거절했던 회사들 세 번째 미팅 만에 이제 투자 유치를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들이 야 너희 그냥 한국 회사인 것 같아. 한국 사람밖에 없잖아. 미국 사람 있다고 해도 미국 매출 없잖아. 미국 매출이 있는데 레디처럼 하나 얻어 걸린 거잖아. 그런 것들을 다 부러뜨리고 이제 증명해내면은 오히려 얘네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구나. 오히려 여태까지는 단점으로 여겨졌었던 미국 외의 어떤 아시아의 오퍼레이션이 샌드버드가 굉장히 글로벌리 리스크 해칭이 잘 되어 있네 이러면서 여태까지는 약점으로 꼽던 것들을 장점으로 오히려 바꿔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베스터들이 커넥팅 낫을 라인으로 이어서 투자 결정을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 포커스 맞추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은 저희 챗봇 런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작년 2024년도에 2월부터 한 11월까지 샌드버드가 AI 챗봇을 제공을 했었고, 이 AI 챗봇은 결국은 LMM이라고 하는 엔진 외에도 그것을 챗봇을 만들어서 기업 서비스 내로 내재화하기 위해선 되게 다양한 어떤 개발 요소들이 필요한데, UI, 그 다음에 뭐 레그라고 하는 메모리, 그거 외에도 다양한 어드민 툴링과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뭐 그 펑션 콜 이런 같은 이제 툴링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샌드버드들이 기존에도 잘했고 잘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잘 패키징해서 한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지 가보자라고 저희가 런칭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샌드버드 회사 히스토리상 그로스만으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이 됐었고, 미국에서도 레드핀이라고 하는 한국의 직방과 같은 상장사를 굉장히 빠르게 좀 유치를 할 수 있었던 제품 경험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때 당시에 포커스했던 거는 좀 큰 시장 좀 공략해보자, 이게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면은 돼지도 난다고 하는데 정말 큰 시장에 가서 비벼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컸었고, 왜냐하면은 챗 API라고 하는 정말 니치도 이렇게 니치일 수 있는 없는 시장에 가서 같이 마치 방망이 깎는 노인이 한 올 한 올 방망이를 깎듯이 고객을 유치해가지고 뭐 유니콘이니 뭐니 이렇게 큰 거거든요. 사실 구글에서 챗 API로 검색해 보면은 월간 서치 볼륨이 5,400개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통 임프레션, 클릭드루 레이트, 마케팅 관점에서 뭐 아무리 날고 기어도 30%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부 1,500개 고객 들어오고, 그 중에서 우리한테 세일즈 문의를 하는 고객 10%라고 하면은 정말 작은 물방울로 그 바위를 뚫는 기분으로 거의 한 8, 9년 동안 사업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챗봇을 제공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이 검색량이 어마어마하고 시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마케팅과 제품을 잘 만들었을 때 1등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확인했었고, 그것이 저희가 이 파일럿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는 뭐 그런 거죠. 저희 프레임인데
어떻게 하면 이 트래픽에서 샌드버드의 페인 고객이 될 수 있게 만들까? 그 각각의 어떤 퍼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품과 시장 측면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제품이 훨씬 더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고객이 샌드버드를 발견해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돈을 내기까지 그냥 우리 세일즈 팀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돈을 내게 만드는 데 되게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API라든지 저희 제품은 사실 제품에 대한 복잡도가 있다 보니까 고객팀과 솔루션 어떤 컨설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제품의 어떤 사이즈 계약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고객의 구매 부서와 굉장히 긴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반대의 제품과 반대의 시장 접근을 해보자 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웠던 것 같고 이거는 실제 저희 올 핸즈 미팅에 3, 4월 달에 발표를 했었던 장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항상 잘했던 게 그거거든요. 고객한테 빨리 제품 컨셉 보여주고 고객이 원하는 것들 빨리 개발해주고 돈 받고 그다음에 고객 피드백 받아서 더 고도화하고 샌드버드 고객들 중에 두 가지 그런 고객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 중에서 내부에서 자체 LMM, 그 SLM 만들고 뭐 그다음에 파인 튠 오거나 아니면 커스텀 모델 만들어서 다 내재화하려고 팀까지 다 만들었는데 그 사업부에서 우리 내부에서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는데 1년 동안 기다려도 제품화가 안 되어 있다. 근데 우리 당장 이거 지금 프로모션 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 뭔가 쓸 AI 챗봇 찾고 있다. 이런 어떤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단순히 뭔가 래그 통해서 다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확도가 여전히 떨어져서 할루시네이션으로 고통받는 고객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랭귀지 자체가 사실은 챗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다 서포트 된다고 하지만 그 나라의 사람들이 직접 봤었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그 맥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었는데 저희가 좀 약간 내부의 그런 최적화를 잘해서 웬만한 POC를 했었을 때 거의 100% 정확도로 이제 POC를 좀 통과했던 것도 결국은 고객 피드백 룹을 빠르게 가져갔던 것들이 거기에 많은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인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했던 거는 저희 가설 중에 틀린 게 있었어요. 원래는 저희는 이 생성형 AI와 그 다음에 LMM 모델은 대기업들이 서비스화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은 할루시네이션 그리고 데이터를 누가 어디에 저장할 건지 이런 어떤 이슈들이 대기업들한테는 걱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이 서비스의 이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용하는 레벨로는 대기업들이 빨리 안 갈 거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소상공인들 할 수 있는 뭐 쇼피파이라든지 그런 채널의 인터그레이션도 저희도 제공했었고 그런 채널을 공략하기 위한 플레이를 했었는데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크게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이 사실은 이 실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AI 챗봇을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더 큰 규모의 풀스케일 제품으로 하는데 대기업들의 빠른 상용화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진짜 엔터프라이즈들이 굉장히 빠르게 AI로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여전히 이게 뭐 내부의 파일럿 스터디 미국에서 벤치마킹 갖고 와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24년도 사이에 파일럿 스터디 이미 마쳤고 상용화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을 이미 다 발견해서 유스 케이스들에 대해서 직접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이면서 이제 세일즈포스가 사스라고 하는 시장을 만들었잖아요. 있던 시장에서 세일즈포스가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제품을 만들고 그걸 솔루션으로 만들고 그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십 수백 조의 미디어를 구입을 해서 미디어를 거기에 버닝한 다음에 그 시장을 창출해 버렸는데 지금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시장이 약간 그 트렌드대로 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2025년에 그 시장을 향한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는 얼마나 큰지 제가 이제 뭐 넣은 건데 샌드버드도 이제 늘 10년 됐지만 그러니까 윈도우가 없다는 거죠. 예, 뭐
여기서 시장의 승자가 결정되기까지 몇 년 안 남았으니 다시 스타트업처럼 빡세게 달리자는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어떤 외부 강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한 2년도 넘게, 한 3년 만에 이제 외부 이런 강연 자리에 쓰게 된 것 같은데, 좀 일을 하면서 또 다양한 외부의 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좀 앞만 보고 이제 두 눈 가리고 달리는 커리어보다 때로는 어떤 리프레싱한 것 같고, 저한테도 좀 이렇게 좀 유연한 리더십을 기르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리를 해서 여러분들 만나서 모두 반갑고요. 저는 주로 이제 이메일을 소통의 채널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문자보다 이메일을 보낼 때 가장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어서 이메일을 혹시 기억해 주시면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고 2년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제공받은 시간이 7시부터 8시였는데 어떻게 시간을 맞추게 돼서 주최 측에 누를 안 끼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